자, 지난 시간에 그 변압기하고 송전 과정 했었지? 네. 기억이 납니까? 네. 그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이 소비자에게, 사용자에게 전달할 때 전압을 높여서 전류가 작은 상태로 보냈었죠. 그렇게 하면 송전선에서 손실되는 전력이 I 제곱R이 줄어든다라는 거 얘기했었습니다. 오늘은 그 발전소에서 발전한 전력을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통해 전달됐는지 그런 전력 수송 방안에 대해서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전력 사용의 문제점을 분석해보고 미래형 전력 수송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압을 높여서 보내기 때문에 그 위험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소에서 보낼 때는 전선을 높이 설치해서 최대한 사람에게서부터 거리가 떨어진 상태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송전탑을 설치를 하죠. 이 송전탑은 고압 송전선을 연결하며 전압이 높을수록 높이가 높아집니다. 안전 문제 때문이겠지. 땅 밑에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있어요. 좀 이따가 바로 얘기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고압으로 송전되는 부분은 보통 송전탑을 통해서 주로 보내게 되고요. 물론 이제 그 회절을 통해서 송전하는 경우 고압 송전선이라 하더라도 회저에 땅 밑에 이렇게 설치가 되기도 합니다.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전압에 따른 송전탑의 높이를 나타낸 것인데 765kV로 송전하는 구간에는 93m 정도 높이로 송전탑을 짓고요. 345kV면 50m, 154kV면 송전탑의 높이가 33m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발전소하고 가까운 부분은 전압을 높여서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요. 이제 사용자에게 가까워질수록 전선의 높이가 낮아지고 전압도 낮아지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주로 볼 수 있는 것은 송전탑도 일단 볼 수는 있긴 하지만 송전탑보다는 전봇대를 주로 보게 되죠. 참고로 송전탑 같은 경우에는 그 고압전선이 지나가고 그 고압전선에는 많은 교류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전류 주위에는 자기장이 생기는데 전류의 크기와 방향이 바뀌는 교류 전류가 흐르게 되면 자기장이 변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전자기파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자기파 때문에 그 송전탑이 지나가는 근처의 주택에는 전력 요금이 할인이 됩니다. 네, 맞아요. 요금 할인이 돼요. 그래서 근데 송전탑 너무 가까이는 진짜 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잘 알아보고 할인이 되긴 하지만 송전탑에는 좀 제법 떨어져 있는 그 할인이 되는 가장 먼 거리 그쪽에 이제 주택을 구입을 하면 전력 그 전기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5%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제가 그냥 얼핏 들은 거여 가지고 팩트 체크는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그 할인이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 집 주변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전봇대를 통해서 전력이 공급되는 부분도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땅에 묻어서 지하 전력구로 또 송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교과서에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죠. 이게 이제 주택 근처에 있는 전봇대예요.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상 변압기가 있는 전봇대고, 요거는 이제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지하에 있어서 땅 안에 이게 터널을 파가지고 눈에 안 보이게 전선을 처리하는 지하 전력구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 전봇대 같은 경우에는 전봇대와 지하 전력구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 일단 전봇대는 주상 변압기, 가정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전 220V로 낮추는 변압기를 설치하기 위해 세운 것인데 장점은 비용이 저렴합니다. 쉽게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시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찾고 고치기가 편리합니다. 그냥 바로 올라가서 고치면 되죠. 그런 이제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강풍에 의해서 쓰러질 위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감전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예, 제가 아랫게 밤에 그 다이소에 뭐 살 게 있어가지고 잠깐 밤에 이렇게 산책을 나온 적이 있는데 그 부처님 오신 날이 얼마 전에 있어가지고 연등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두 분이. 근데 그래서 사다리를 이렇게 짊어지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 전봇대에 연결된 그 전선 있죠. 그걸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피해서 가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거 보면서 아 진짜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 감전에 의한 사고 같은 경우에 종종 있어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 또 낚싯대예요. 낚싯대를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낚싯대를 든 채로 이렇게 이동을 하다가 이게 전봇대에 있는 전선에 걸려가지고 감전을 당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봇대 밖에 막 그건 아니고 한자만에 넣으면 어떡해? 네? 아니 뭐냐? 감전 안 되게 막 이렇게 네. 전선 밖에 막 그렇게 안 되나요? 감아 놓더라도 꽤 많은 전류가 흐르고 있고 전압이 높기 때문에 이게 전류가 흐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닿이는 게 좋죠. 청소 한 줄로 하면 안 돼? 그럼 참새는 뭐야? 청소 한 줄로 참새는 맨날 올라. 참새 같은 경우에는 다리 두 개가요 가까이 있잖아요. 가까이 있으니까 요 다리와 요 다리 사이의 거리가 짧아서 전위 차이도 얼마 안 돼요. 전압 차이도. 그래서 이제 전류가 안 흐른 거고. 근데 이렇게 닿게 되면 전선이 있는 부분하고 땅 부분이 전압 차이가 크거든요. 전위 차이가. 그래서 전류가 흐를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가서 두 발로 서면 괜찮아. 예, 그러면 뭐 괜찮을 수도 있는데 굳이 뭐. 그리고 또 단점이 전자기파의 피해 우려가 있습니다. 요거는 좀 논란이 있는데요. 아까 교류가 흐르기 때문에 전자기파가 나온다 그랬죠? 예, 자기장에 변화가 생기면 전자기파가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때 이 전선에서 나온 전자기파가 인체에 유해한지 여부는 아직 확실하게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근거가 있다라기보다는 양쪽 의견에 대한 근거가 다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전자기파가 나오고 전자기파는 그 에너지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인체에 닿이게 되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잠재적인 피해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기 안 좋죠. 경관이 나쁩니다. 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래도 그 선 정리를 깔끔하게 해놓은 편이에요. 예쁘게 정리해 놓잖아요, 보통. 근데 그 예전에 태국에 가봤을 때만 해도 동네에 이렇게 전선이 이렇게 막 있는 거 보면 굉장히 막 복잡하게 얽히설키 막 있더라고요. 정리가 잘 안 돼 있고. 그리고 신기하게 또 태국은 전봇대 모양이 각이 져 있더라고요. 네모나게. 왜 알고 있네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현지 그 가이드 분께 여쭤보니까 뱀이 못 올라가게 가려고 뱀이 많아가지고 그 우리나라처럼 동그랗게 전봇대를 만들면 뱀이 잘 타고 올라간대요. 그래서 도선을 건드려가지고 막 이렇게 망가뜨리고 이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뱀이 못 올라가게 네모나면은 이게 잘 못 올라간다 하더라고. 따리를 틀면서 이게 올라가잖아요. 뭐 어쨌든 이게 전봇대가 일단 눈에 보이니까 선이 뭐 경관이 좋을 리는 없습니다. 그런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지하 전력구인데요. 전선을 지하에 묻은 것입니다. 장점은 지하에 묻혀 있으니까 감전 사고의 우려가 없겠죠. 그 다음에 전자기파의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한참 돌침대가 유행한 적이 있어요. 돌침대가 유행하다가 돌침대가 수그러들고 인기가 흑침대로 이제 바뀌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왜 바뀌게 되었냐면 둘 다 이제 난방 기능이 있어요. 밑에 전기 판넬이 깔려 있거든요. 근데 돌은 전자기파가 좀 잘 통과되는 특성이 좀 있고요. 흙은 전자기파가 좀 잘 흡수되는 성질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흑침대가 유행을 했고요. 그래서 흑침대는 그러한 장점을 어필하기 위해서 그 기사님이 설치하러 오시면
꼭 이제 전자기파 테스트를 눈 앞에서 보여줍니다. 그래가지고 뭐 전등이나 이런 거 TV 모니터 이런 데는 이제 전자기파가 감지되는 걸 보여주고 그 흑침대에 전열기구 켜놓고 전자기파가 감지가 안 된다는 걸 꼭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버튼을 진짜 누르는지 안 누르는지 옆에서 유심히 관찰했던 기억이 납니다. 진짜 잘안 우리 집 말고 이제 부모님 댁에 예전에 흑침대가 들어갔었거든요. 그때 이제 봤던 기억이 나요. 응? 흑침대 진짜 잘 나와요. 일단은 뭐 제가 본 바로는 뭐 전자기파가 전등에서 나오는 전자기파가 감지될 정도였는데 그 정도의 전자기파도 감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 땅에 묻으면 이 땅이 전부 다 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자기파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도시 경관이 아름답겠죠. 안 보이니까 이게 깔끔한 도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돈이 많이 드는 거죠. 매설 비용이 증가합니다. 유지. 그렇죠. 유지 보수 수리가 어렵습니다. 땅 밑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바로 눈에 안 보이니까 막 찾아야 되고 밑에서. 밑에서 그런 뚫려 있지 있는 않을까요? 거죠. 한 곳이 뚫린. 근데 이렇게 지하. 물론 그 구멍을 만들어 놓습니다. 들어가서 수리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만 이제 그래도 밖에 완전히 노출되어서 쉽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라. 그래도 지하로 들어가가지고 막 그 구멍이 또 곳곳에 뚫려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들어간 다음에 또 멀리 이동해야 되죠. 그러니까 바로 또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지상에 있는 것보다는 수리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과서에 보면 뭐 조사 해보기 과정에 보면 가에서 송전탑에서 전압이 높을수록 송전탑의 높이가 높아지는 까닭은 위험하기 때문이죠. 전압이 높으면 위험하니까 더 높이 짓게 되는 거고요. 전압을 높이기 위해 더 높은 손전탑을 건설하는 데 따른 문제점은 비용이 많이 들죠. 높이 만들려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또 전압을 높여서 손실 전력을 줄이면 높이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 둘을 적절하게 둘 다 고려를 해서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다음 나에서 전봇대에서 지상에 노출된 전선은 어떤 위험이 있는가? 감전의 위험, 그리고 쓰러졌을 때 그런 또 위험들,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 지하에 묻을 때 장단점은 아까 다 얘기했죠. 장점은 감전이나 전자기파의 피해 이런 걸 막을 수 있고 아름답고, 단점은 비싸고 그다음 보수가 어렵고 이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이런 거는 아마 그냥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조금만 생각을 하면 생각을 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미래형 전력 수송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교과서 295쪽부터이고요. 일단 미래형 전력 수송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로 우리나라 전력 사용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나라는 전력 사용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줄어든 해가 없습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고요. 증가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뭐 전자제품의 종류가 많아지고 있죠. 그럼 그 스마트폰 이제 거의 다 쓰잖아요. 거기에다가 요즘은 보조 배터리도 많이 쓰더라고. 어디 가면은 여러분도 보조 배터리 많이 챙겨가죠. 그리고 요새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청정기 이번 봄에 정말 불티나게 팔려 나갔습니다. 저는 체험을 했던 게 온라인으로 주문을 했는데 2주 3주 정도 걸렸습니다. 배송이 되는데 밀려가지고 주문이. 원래 그래서 봄이 가전제품이 가장 안 팔리는 계절이라더라고요. 근데 올해 그게 통계가 뒤집혔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공기청정기 전기 사용하잖아요. 그 요새 정수기 붐이 일어나고 있죠. 정수기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마련을 했는데요. 사은품으로 또 뭘 주냐면 후라이팬 선택하는 게 있었는데 저희는 뭘 선택했냐면 무선 청소기인데 그 진공 무선 청소기 말고 그 걸레 있죠, 걸레 닦는 거. 이게 걸레 동그란 거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렇게 막 돌아가는 거. 그거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옛날에 생각해 보면 옛날에는 그냥 걸레로 바로 닦았죠. 아니면 뭐 밀대에다가 이렇게 꼽아가지고 닦던지. 그 전기가 들어가는 건 없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게 자동으로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 충전을 해야 되잖아. 그런 것들이 이제 전기 에너지 사용을 늘리게 하는 겁니다. 편하긴 되게 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걸레로 밀 때는 힘을 줘서 빡빡 밀어야 되는데 얘는 지가 막 돌아가니까 그냥 스스스스 그냥 이렇게 밀어만 주면 이게 잘 닦이더라고요. 근데 편리한 만큼 이제 전력 소모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학교에 지금 교실에도 봐도 LED 등으로 다 바뀌었죠. 옛날에는 백열등이었거든요. 지금 LED 등이에요. 그래서 LED 등이 효율이 더 좋습니다. 에너지를 더 적게 먹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전자제품의 종류가 많아지고 사용량이 증가해서 에너지.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처음으로 여러분 학생 화장실에 우리 학교에 온수가 나와요. 네, 작년까지만 해도 온수가 나오는 학생 화장실이 없었어요. 근데 그것도 전부 다 전기 가열 방식이거든요. 네, 전기로 가열되는 방식이니까 사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화장실 근데 그거 센서잖아요. 네, 센서도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줄이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줄어드는 요소보다는 지금 늘어나고 있는 요소가 많아서 전력 사용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산업의 발전도 한 몫을 하고요. 그다음 이거 거꾸로 알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던데 낮과 밤 중에서 언제 전력 사용량이 더 클까요? 밤이 더 클 것 같아요? 네. 왜요? 낮에는 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왜 그럴 것 같아요? 컴퓨터를 많이 사용. 컴퓨터 많이 사용하니까. 그리고 전기세 많이 쳐다보고. 네, 그죠. 전등을 많이 켜죠. 밤에 분위기는. 밤에 뭔가 불을 많이 켜는 것 같죠. 그래서 많이 쓰는 건데 낮에 많이 사용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공장 그리고 맞죠. 그다음에 다들 일하니까 사무실에 그때 불은 비슷하게 킬것 같아. 불은 비슷하게 켤 것 같고 낮이라 해도 에어컨 틀어야 되고. 에어컨 틀어야 되고. 밤에도 근데 실제 전력 사용량을 조사해 보면 낮이 더 많습니다. 이게 아마 공장의 영향이 일단 클 거예요. 공장에서는 이제 가정에서 쓰는 전력보다 훨씬 많은 전력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밤은 불 켜는 거, 이거 컴퓨터 하는 거 이런 거 있을 수 있지만 또 자잖아요. 보통 11시, 12시 이후에는 또 자니까 자고 나면은 특히나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낮하고 밤을 비교하면 낮에 전력 사용량이 더 많습니다. 이 계절로 치면 봄, 가을보다는 여름과 겨울에 전력 사용량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그 에어컨과 히터. 그렇죠. 냉난방이죠.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기후가 약간 변한 것 같기도 해요. 예전에 비해서 10년, 20년 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더워졌습니다. 더워졌는데 추운 거는 모르겠는데 더위는 좀 확실히 좀 더워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냉난방 시설이 발달하게 되었는데 선생님이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이었던 90년대 초반, 2000년대 초반 같은 경우에도 그때만 해도 집에 에어컨이 있는 집이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집에 에어컨이 있으면 막 우리가 막 부자라고 하고 막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좀 에어컨이 많이 보편화된 편이죠. 그리고 심지어 요즘은 그 집에서 방방마다 에어컨이 있는 집도 제법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또 거실 하나만 있었는데 거실하고 안방 투인원으로 가다가 또 이제 막 공부방까지 이렇게 에어컨을 설치하는 이런 경우도 생기고, 그리고 제가 2002년 그 한일 월드컵 할 때 고3이었어요. 근데 고3이어서 좋았던 점이 딱 하나 있었는데 그 교실에 에어컨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교실에는 에어컨이 없었고 중학교, 초등학교에는 에어컨이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고3 되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에어컨이 여름에 시원하니까. 그게 좋고. 맞아요. 제가 첫 시간에 나이를 얘기했잖아. 오해하는 경우를 많이 있어가지고 40대가 아니고 35. 작년까지만 해도 30대 초반이라고 우겼는데. 그래가지고 이런 그 냉난방기 사용량이 아주 급증했다. 지금은 그 학교에 뭐 다 있죠. 그리고 에어컨 난방 뭐 거의 반자율적으로 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력 사용량이 많이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특히 여름하고 겨울에는 더더욱 전력 사용량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간대에 비해서 전력 수요의 양이 달라지고 전력 수요의 양이 다른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발전소에서 이제 전력을 생산해야 되는데요. 전력을
생산할 때 최대 수요에 맞춰서 생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한번 가동이 시작되면 핵분열이 시작하게 되면 6개월 정도는 그냥 쭉 틀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중간에 멈출 수가 없어요. 계속 가야 돼요. 핵 연료봉이 닿을 때까지. 그러면 이제 이게 조절이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네. 밤에 적게 쓴다고 밤에 잠깐 꺼놨다가 낮에 많이 쓴다고 낮에 또 켜고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낮과 밤 중에서 낮에 많이 쓰면 낮에 쓰는 발전량으로 발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밤에는 버려지는 전기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맞춰서 생산하기 때문에 버려지는 전력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심야 전기 할인 같은 혜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심야 전기 할인이 되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럼 그걸 신청을 하면 밤에는 전기 에너지가 전기 요금이 싼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역은 이제 보통 그 가스 보일러를 쓰지 않고 전기 보일러를 설치를 해요. 그래서 밤에는 이제 엄청 싸니까 막 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 방의 좋은 점은 온돌 시스템이죠. 네. 그래서 따뜻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불을 깔아 놓으면 그 다음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낮에도 그 온기가 계속 남아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근데 그걸로도 다 감당이 안 되고 최대 수요에 맞춰서 생산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남아서 버려지는 이런 전기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렇다고 이제 너무 또 여유 있게 전력을 생산할 수 없잖아.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제 보통 예비 전력을 한 15에서 20% 정도 남겨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써야 되는 게 80이면은 100 정도를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80을 쓰면 문제가 없는데 90, 95 이렇게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모든 발전기가 최대로 가동이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전력 수요 예측을 잘못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면 그 중에 몇몇 발전기가 무리가 나서 고장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가 고장이 나면 이제 걔가 감당했던 전력 수요량을 다른 발전기에서 감당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전부 다 과부하가 걸리게 돼요. 그러면 이제 도미노 현상으로 발전소가 두루룩 이제 그냥 다 문제가 생겨버리는. 그래서 대규모 정전 사태, 맞아요. 이 대규모 정전 사태를 영어로는 블랙아웃이라고 합니다. 이런 블랙아웃 사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대규모 블랙아웃은 이때까지 뭐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없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도시 규모의 블랙아웃은 몇 번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우리나라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 한때 2010 몇 년도였던 것 같은데 그 여름에 전력 사용량이 너무 갑자기 많아져서 날씨가 더워져가지고 그러니까 어쩌면 늦여름이 온 거예요. 한참 더운 시절이 지나고 근데 갑자기 한여름처럼 더워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전력 수요가 예측이 안 돼서 이제 블랙아웃의 위기가 있어가지고 이불로 특정 지역을 급하게 전력 공급을 끊어버렸어요. 인위적으로. 근데 이거는 이제 필요악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안 하면 모두 다 나가버리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이제 한쪽을 이불로 끄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정전은 근데 몇 번 경험해 본 적 있죠? 네. 예, 정전되면은 그냥 여러분은 느끼기에 그냥 좀 불편하다 정도 느꼈죠? 예, 짜증나고 그냥 불편하고. 근데 그 정도 느끼고 지나간 이유가 사실 몇 시간 안 돼서 보통 복구가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일어나게 되면 복구가 오래 걸립니다. 일주일 넘게 가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그 페이크 다큐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페이크 다큐가 뭐냐면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 만한 사건을 일어났다라고 가정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이렇게 막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다큐였거든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대규모 정전 사태, 블랙아웃 사태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병원에서 병원에서 냉장기를 그죠, 산소호흡기나 이런 병원에서 쓰는 의료기기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물론 이제 병원 같은 경우에는 큰 병원은
그 비상 발전기가 있긴 해요. 근데 그것도 무한정 오래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거고요. 예. 아이스크림 먹어요. 아 무역 물류 이송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크레인 같은 경우에도 전기를 쓰죠. 예, 그다음. 컴퓨터를 못 써요. 아 컴퓨터 무슨 아주 큰 문제죠. 예. 컴퓨터도 안 되고 통신도 안 되겠죠. 인터넷도 안 됩니다. 냉장고 맞습니다. 냉장고 다 안에 음식물 상하겠죠. 아이스크림 녹는 정도를 약하고 이제 뭐 냉장식품, 냉동식품들이 상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생존의 문제가 생기겠죠. 주식도 물론 이제 그 불안정한 정세가 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길 거고요. 하던 숙제가 없어져. 네? 하던 숙제가 없어져. 하던 숙제가 그 하던 게 뭐 갑자기 이렇게 날아가는 거, 예, 그것도 조금은 뭐 학교 먹어요. 이제 학교를 뭐 낮에는 올 수 있겠죠. 야자를 못 하겠네요. 좋아요. 그때는 뭐 야자 여부가 중요한 문제가 아닐 거예요. 그때 되면. 게임의 문제가. 예, 게임도 문제고 휴대폰도 안 됩니다. 예, 집에 가봤자. 휴대폰에 그 인터넷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기지국도 다 전기를 쓰잖아요. 집에 가봤자. 예, 안 되고 운전도 안 되겠네요. 운전도 안 되죠. 예, 맞아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 신호등이 그때 페이크 다큐는 미국 얘기였거든요. 근데 미국도 꽤 발전된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비상 전력 시스템, 예비 전력이 있는 신호등이 전국의 10%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꺼져 버린다는 거죠. 그럼 교통 통제가 안 되죠. 그러면 사고가 잘 일어날 거 아니에요. 교통 체증이 심해지고. 그럼 사고가 나도 전화가 안 돼요. 119도 문제가 생기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생존의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요새 다 아파트잖아요. 네. 7층 이상이면 물 펌프로 물을 올려야 되거든요. 물 공급이 안 됩니다. 그러면 변을 보기가 문제가 생기겠죠. 예, 물 내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 이제 신문지를 깔고 해결하든지 해결하는 것들을 또 근데 이제 5층도 어느 정도는 물이 또 공급이 되겠지만 정수장 자체도 이제 전기가 없으면은 또 그게 안 되니까 따뜻한 물은 거의 뭐 이거는 호화스러운 거고 물 자체가 아예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가 전기에 의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전기가 없으면 생존 자체가 이제 위협을 받는 그런 사태가 되기 때문에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일어나서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예상되니까 좀 이런 건 개선점이 좀 필요합니다. 그 사이버 테러에 의한 대규모 정전 사태도 우려가 있습니다. 전력망 같은 경우에 인터넷으로 조정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통신으로. 그런 부분 해킹을 당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과전류가 흐르게끔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변압기 같은 게 터져버리고 망가지면 이제 그게 연쇄적으로 일어나면 대규모 전전 사태가 되는 거죠. 그런 이제 우려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이제 조금 더 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그런 개선 방안으로 지능형 전력망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고요. 또 지능형 전력망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통신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그 집에 있는 전자제품도 다 인터넷에 연결되죠. 네. 요즘 제가 얼마 전에 산 전자제품 같은 경우 공기청정기 있죠. 제가 핸드폰에 있는 어플로 지금도 켜고 끄고가 가능합니다. 집에 있는 게. 왜냐하면 가정에 있는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있거든요. 심지어 정수기도 연결이 되더라고요. 정수기는 왜 필요한가 했더니 보니까 물 사용 패턴이 저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한 달 동안 하루에 평균 얼마 정도의 물을 사용하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기록에 남게 됩니다. 요즘은 거의 뭐 요새 나오는 전자제품은 일단은 뭐 다 연결이 돼서 뭐 전등도 뭐 그냥 켜고 끄고 요새 뭐 말로도 켜고 끈다면서요. 인공지능 스피커랑 또 연결이 되면.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전력망 자체도 우리 집에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에 대한 정보도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어서 발전소로 보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력 공급 시설과 사용자 간의 양방향 통신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시스템이 지능형 전력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 수요에 맞춰서 전력을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이제 여유를 두는 전력 있죠. 그거를 예비 전력이라고 하는데 예비 전력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예측이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여유를 두는 전력인 이 예비 전력의 그 비율을 줄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더 효율적으로 전력을 사용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기존 전력망에 신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생산한 전력, 그러니까 풍력 발전이나 태양광 발전이 대표적인 게 되겠죠. 신재생이죠. 신생이 아니고 신세관. 신생원 맛있습니까? 신재생에너지. 갑자기 배고프네. 기존 전력망의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통합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옆에 방지는 뭐예요? 응? 방지 아니지? 방지. 예비전력 방지. 어디? 예비전력 방지요. 미안합니다. 하나 빠뜨릴 뻔했네. 그 예비 전력이 감소하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소비자가 필요한 전력을 예측하고 거기에 맞게 공급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가 또 여러 발전소하고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발전소가 A라는 발전소가 문제되면 B라는 발전소에서 또 공급을 할 수 있고 이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대규모 정전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블랙아웃을 방지할 수 있어요. 아니야. 대규모 정. 자, 이거를 다시 한번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에 그 지능형 전력망 스마트 그리드를 나타낸 그림인데 발전소하고 사무실 그리고 소비자 가정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단지 풍력 발전단지 그리고 전기 자동차 충전을 하는 곳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얽히설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소비자인 경우에도 가정에 요새 태양전지가 달려있는 경우들이 많죠. 그럼 소비자이면서 전력을 생산하는 입장이기도 해요. 그럼 얘가 만약에 밤에 80이라는 저녁쯤 돼서 퇴근을 했어요. 근데 그때 80이라는 에너지가 필요해. 근데 저녁이기 때문에 아직 해가 남아있어서 20이라는 에너지는 스스로 감당이 돼요. 그러면 발전소에서 공급해야 될 에너지는 60이면 되죠. 80이 필요한데 20은 감당이 되면 60을 보내주면 되잖아요. 그럼 쓸데없이 80을 보내줄 필요가 없죠. 그렇게 되고 그리고 얘가 낮에는 이제 출근을 하니까 사람이 집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낮에는 이제 태양이 높게 잘 떠 있으니까 발전량이 많아지겠죠. 근데 그건 남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옛날 같으면 이게 버려지는 거거든요. 연결이 안 돼 있으면. 근데 이게 이제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얘가 이제 그러면 80을 만약에 그때는 또 생산량이 많아서 120을 생산했다. 그럼 그거를 인근에 있는 사무실에 빌딩에다가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발전소에서 공급하는 전력량 중에서 120만큼은 안 해도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연결이 돼 있으면 쓸데없이 많이 전력을 생산하는 일이 없이 그리고 쓸데없이 버려지는 전력을 줄일 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 발전소가 문제가 있더라도 최소한 얘는 고장이 안 나 있으면 얘가 어느 정도 감당을 해서 도시 전체가 정전이 되는 이런 현상들은 막을 수 있고 부분적으로는 또 이제 전력망이 살아 있어서 사실 부분적으로 살아 있으면 이제 죽어 있는 부분을 이제 지원을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모두가 고장이 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두가 다 고장이 나는 일은 막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스마트 그리드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공지능까지 결합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 유가 같은 경우에 기름값은 계속 변동이 되잖아요. 경제 상황에 따라서. 앞으로 전기세도 실시간으로 값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밤에는 전기에너지가 싸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이제 예측해서 전기차를 꽂아 놓으면 이제 그 저녁에는 충전을 안 하고 있다가 야간이 되면 이제 충전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싸게 충전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양이 많아지면 그냥 올라가시는 거.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지금 전기 자동차 때문에 발전소를 많이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반대 이론이 야간에 충전을 하면 어차피 야간에는 전력이 남아 돌기 때문에 뭐 괜찮다 또 이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근데 앞으로 좀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실제로 여러분 그 요새 태양광 발전소가 많이 지어지는 바람에 그 원래 그 가정에서 이제 태양 전지를 달면 이제 한전하고 계약을 맺어서 그 만약에 집에 전력이 남아서 한전으로 보내주는 경우에는 그만큼 대가를 받아요. 그래서 뭐 킬로와트당 얼마 이렇게 돈을 받거든요. 근데 그 액수가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수요와 공급 논리죠. 옛날에는 그 개인이 태양 전지를 가진 경우가 많지 않았는데 요즘은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져서 수익이 좀 줄어드는. 그래서 좀 문제가 되는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정책적으로 좀 뭔가 같이 보존이 되어야지 문제가 좀 해결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교과서에 있는 주 내용은 끝났고 교과서 297쪽에 있는 초고압 직류 송전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는 그 송전을 할 때 교류로 송전을 하죠. 네. 그 이유는 뭡니까? 그거 뭐였지? 교류가 전압을 변화시키기가 쉽죠. 왜냐하면 전자기 유도에서 전압을 쉽게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120년 전에 직류 송전과 교류 송전을 가지고 에디슨하고 테슬라가 이 대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직류 송전 방식이 좋다, 교류 송전 방식이 좋다 가지고 대결을 했는데 에디슨이 직류를 주장했고 테슬라가 교류를 주장했는데 결국에 누가 이겼느냐? 테슬라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교류로 송전을 하고 있죠. 테슬라가 이겼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송전 과정에서 전압을 높여서 보내면 전력을 보내면 전류가 작은 채로 보내서 손실 전력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었어요. 근데 직류는 그때 당시 기술로는 전압을 변화시키기가 어려웠습니다. 반면에 교류는 쉽게 전압을 변화시킬 수 있어서 교류 송전이 승리를 하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직류하고 교류를 서로 바꿔주는 기술도 발달했고요. 그리고 직류 전력 자체를, 직류 전류 자체를, 직류 전압을 또 전압을 바꿔주는 이런 기술이 발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압이면서 직류로 송전하는 방식이 각광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실제로 제주도하고 진도 사이에는 이렇게 송전을 한다고 그래요. 제주도에 있는 발전소에서 발전한 전기를 직류로 바꿔요. 그래서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직류로 송전이 된 다음에 진도에서 다시 그 직류를 교류로 바꾸어서 각 가정에 공급하는 이런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근데 왜 하필 그러면 굳이 직류로 바꿔서 이렇게 보내느냐? 사실 교류 송전의 문제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문제점이 교류는 전류의 크기와 방향이 계속 바뀌어서 그 전류 주위에 자기장이 계속 바뀌게 되고 그 자기장의 변화로 인해서 전자기파가 발생한다는 게 큰 문제점이 됩니다. 그럼 이 전자기파는 두 가지 측면에서 또 문제점이 돼요. 하나는 그 전자기파가 인체에 유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그 전자기파 자체가 에너지 형태거든요. 그 말은 에너지가 손실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쓸 수가 없는 에너지잖아요. 전자기파로 나가버리는 게. 그러니까 교류 자체 방식에 의해서 사실 손실되는 전력도 있습니다. 근데 직류 송전으로 바꾸면 그 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류의 크기가 안 변하니까 요 주변에 전자기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자기파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전자기파 발생으로 인한 전력 손실을 줄일 수 있어서 오히려 더 지금으로 치면은 더 효율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교류를 직류로 바꾸고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과정에서 손실도 있겠죠. 그런 부분까지 또 고려를 해봐야 될 텐데, 어쨌든 직류 송전 방식의 이러한 또 장점이 새롭게 부각이 되기 때문에 그 어떤 신문 기사에 의하면 한 그 200년쯤 뒤에는 전부 다 직류 방식으로 송전 방식이 바뀔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초고압 직류 송전도 지금 많이 연구되고 있는 분야고 좀 앞으로 이제 미래형 전력 수송 시스템에서 또 하나의 역할을 하게 될 부분이다. 이렇게 스마트 그리드와 함께 미래의 전력 수송 시스템의 또 하나의 기술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태양 에너지의 생성과 전환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